옛날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고귀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 근친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성골 귀족들과 고려 초기의 왕족들 간의 근친혼이 이루어졌다가 고려 말이 되어서야 그 풍습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도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왕가에서 근친혼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이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한 영토를 갖고 있던 왕가 중 하나였지만 순수 혈통을 지키겠다며 근친혼을 고집하다 몰락의 길을 걷게 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은 10세기까지만 해도 알프스 산맥 근처에 있던 시골 귀족 가문에 불과했습니다.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 유럽의 지배자로 떠오르게 된 계기는 13세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가 20년간이나 비어 있었던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12세기 후반부터 교황들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 간에는 끊임없는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때문에 교황들이 황제를 견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황제를 파문해버린 끝에 더 이상은 대를 이을 후계자를 찾을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20년간 황제가 나오지 못하며 정세가 혼란해지자 이제는 교황이 제발 누구든 황제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은 자신이 황제를 하기는 싫지만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세력이 커지는 것 또한 원하지 않았는데요.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가주를 바지사장으로 세우자는 것이었죠. 이 바지사장으로 선택받은 인물이 바로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의 가주인 루돌프 1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시골 가문의 백작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린 루돌프 1세.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야심가였는데요. 그때부터 루돌프 1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지를 늘려가기 시작했죠. 험난한 스위스의 산골짜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드넓은 평야지대를 원했던 그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오스트리아 공국이었는데요. 루돌프 1세는 황제라는 자신의 지위를 비롯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오스트리아 공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1278년 오스트리아 공국과 형제국인 슈타이어마르크 공국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돌프 1세가 정복 사업을 벌이고 있는 동안 스위스에 있던 세력들이 합스부르크 가문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빈집털이를 당한 합스부르크 가문은 본거지를 아예 오스트리아로 옮겨버리게 되죠.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다른 나라의 권력자 가문들과 정략 결혼으로 맺어지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1363년 무렵에는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를 비롯한 독일 남동부 일대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힘을 키워가던 합스부르크 가문은 막시밀리안 1세 시절 스페인 왕국과 헝가리 왕국 그리고 크로아티아 왕국 등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런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합스부르크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이들 가문의 대가 모두 끊겨버리면서 그 가문들의 영토가 모조리 합스부르크에 소속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게 뜻밖의 행운을 맞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성장한 끝에 16세기 카를 5세가 스페인의 왕위에 오르면서 마침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도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카를 5세가 왕위에서 물러난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은 두 개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카를 5세가 중부 유럽 영토의 자기를 포함한 신성 로마 제국의 재위는 자신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에게 넘겨주고 나머지 전부를 아들인 펠리페 2세에게 각각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그때부터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머지않은 1700년에 멸망했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후로도 200년간이나 이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 또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다른 왕조들처럼 혁명이나 외부의 침략 등이 아닌 자신들끼리 수십 수백 년간 반복한 근친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친혼을 계속하게 되면 유전병과 기형이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하는 등의 계족보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서 유전적 결함이 쌓이며 유전병을 가진 후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 가문의 유전병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걱턱이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걱턱을 가리키는 용어가 합스부르크 턱이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소속의 수많은 인물들의 초상화를 살펴본 결과 주걱턱 유전병의 시작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막시밀리안 1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록을 살펴보면 막시밀리안 1세는 근친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선조들의 계속된 근친혼 때문에 그가 주걱턱 저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죠. 막시밀리안의 아들 카를 5세는 잘생긴 외모 덕분에 미남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주걱턱의 저주를 피해 갈 수는 없었는데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이었던 루돌프 2세는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 중에서도 유전병의 가장 큰 희생양이라 불린다고 하죠. 루돌프 2세는 주걱턱 외에도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우울증에까지 시달렸는데요. 그의 유전병 기형 증세가 특히나 심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합스부르크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16세기 스페인을 당대 세계 최강으로 만든 펠리페 2세도 주걱턱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에는 수염으로 턱을 잘 가리고 다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지만 어린 시절 초상화 속 그의 턱을 보면 펠리페 2세가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죠. 펠리페 2세의 손자인 펠리페 4세대에 와서는 주걱턱이 너무 심해져서 턱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펠리페 4세는 평소에도 항상 침을 흘리고 있었고 음식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펠리페 4세는 생전에 2번 결혼해서 13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그 중에서 10살을 넘기는 아이는 고작 3명뿐이었다고 하죠. 그 3명의 아이 중 막내가 바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였는데요. 그는 세대를 거듭한 근친혼으로 인한 부작용을 몰아서 받은 탓에 그야말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죠. 턱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입을 제대로 다물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침을 자주 흘리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35세에 탈모가 와서 대머리가 되었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나치게 가늘고 짧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상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발작 증세를 자주 일으키는 데다 지능까지 낮았기 때문에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나가 대신 나라를 맡아서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를로스 2세는 2번이나 결혼했지만 자식을 얻지 못했는데 학자들은 그가 유전병으로 인해 정자가 없는 무정자증을 앓고 있었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렇게 카를로스 2세를 끝으로 합스부르크 가문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여담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하얗고 고운 피부에 탐스러운 금발머리를 가진 미인이었지만 그녀 또한 주걱턱의 저주를 피하지는 못했다고 하니 근친혼이 얼마나 무서운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근친혼을 반복하다 자신의 후손들을 지옥에 빠뜨려버린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1815년 6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남쪽 워털루에서는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최후의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의 승패에 따라 유럽의 판도가 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모든 유럽의 이목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죠. 게다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영국이 이기게 되면 투자한 영국 국채로 인해 돈벼락을 맞지만 지게 된다면 투자한 국채는 휴지 조각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당시 네이선이라는 사람도 이 전투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빨리 이 전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원들을 시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이날 저녁이 되자 프랑스군의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영국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었죠. 그러자 그곳에 파견되어 있던 네이선의 정보원은 급하게 런던으로 향했고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네이선은 정보원이 보낸 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확인한 그는 런던의 증권 거래소로 달려가 영국의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네이선의 이런 모습에 영국이 졌다고 생각한 다른 투자자들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려고 앞다투어 영국 국채를 팔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영국의 국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 금액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 되어버렸죠. 이 모습을 잠자코 구경하던 네이선은 헐값이 되어버린 국채를 다시 모조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어리둥절해 있을 때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승전보를 전했고 그렇게 영국 국채의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아버린 것이죠. 네이선은 이때 영국 국채로 20배의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네이선 로스차일드로 이때 엄청난 거액을 벌면서 자신의 가문이 세계적으로 최고의 갑부 가문이 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죠. 오늘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금 말한 이 워털루 전투로 인해 네이선이 엄청난 돈을 번 사건은 거짓이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요.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야기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 가문의 총 재산은 무려 6경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데 워낙 베일에 쌓여있는 가문이라서 정확한 가문의 재산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JP모건과 골드먼삭스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도 잘 모른다고 하죠.
독일계 유대인 가문이던 로스차일드는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별로 인지도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가문이었죠. 하지만 1744년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태어난 뒤로 360도 바뀌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전용 주거지역이던 게토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의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게토에서 고물상과 환전상을 하던 그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과 거래를 트면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죠. 마이어의 성실함과 똑부러지는 일처리 능력을 마음에 들어한 프리드리 대왕은 그에게 장부 관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프로이센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과의 전투에서 패했고 프리드리 대왕은 나폴레옹을 피해 외국으로 도망을 쳤죠. 이때 마이어는 프리드리 대왕의 재산을 철저히 숨겨놓은 채 자신의 재산은 프랑스에 의해 몰수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다시 돌아온 프리드리 대왕에게 숨겨놓았던 재산을 동전 한 입까지 빠짐없이 돌려주자 그의 진실함과 정성에 감동한 대왕은 그를 가문의 재산 관리를 시키기에 이르렀죠. 이 무렵 마이어는 은행을 설립해 떼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모두 잃더라도 고객인 프리드리 대왕의 재산을 지켜준 것이 소문이나 마이어의 고객들은 귀족들과 왕족들이었는데요. 그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이익을 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왕족과 귀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마이어는 이때부터 5 아들들을 다른 외국으로 보내 다국적 금융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비록 현재 열악한 환경인 게토에 살고 있지만 그의 5 아들들에게는 귀족사회의 사교술과 처세술을 가르쳤는데요. 장차 그들이 상대해야 할 고객은 높은 상류층 귀족들과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 아들이 실물을 보기 시작했을 때 유럽의 어떤 귀족이나 왕족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학식과 사교술을 보여줄 수 있었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에는 5개의 화살을 쥐고 있는 주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살들은 5 아들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로 협조, 완전, 근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나의 화살은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5개의 화살은 부러뜨리기 힘들기 때문에 오형제가 하나로 뭉치면 결코 부러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오형제들은 훗날 신속한 정보력과 형제 간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19세기 유럽의 돈줄을 거머쥐게 되죠. 아무튼 마이어는 당시 유럽 경제의 핵심부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빈, 이탈리아 나폴리에 5 아들들을 보내 로스차일드 은행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스차일드의 금융제국이 완성된 것이죠. 그들은 유럽의 왕족과 귀족들의 예금과 재산 등을 관리했으며 강한 신뢰와 왕족 귀족들의 명성, 권위를 밑바탕 삼아 점점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실이나 귀족, 대부호 가문들과 결혼하며 가문의 부와 명성을 쌓아갔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빈, 나폴리로 이어지는 정보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유럽 각지에도 수많은 정보원들을 보내 각국의 정보보다도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 정보들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워털루 전투에서도 다른 누구보다 빠른 정보 덕분에 영국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금융업 외에도 다이아몬드, 와인, 미술품 등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철도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유럽의 철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대기도 했고 광산업과 철강 재련업에도 진출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인수한 와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와인, 샤토 무통 로실드와 샤토 라피트 로실드는 한 병에 수백만 원이나 할 만큼 최상급 와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로스차일드를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로실드라고 하죠. 또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로스차일드 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의 남북전쟁, 크림전쟁,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때에도 전쟁 자금을 대기도 했을 정도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금광들을 사들인 로스차일드는 국제 금 가격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각국의 화폐 발행과 금 가격 등 중요 결정권을 그들이 주도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영국에서 수에즈 운하를 사들일 때도 엄청난 자금을 댔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 건국을 뒤에서 돕기도 했죠. 콜롬비아 대학의 사이먼 샤머 교수가 만든 책 2명의 로스차일드와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토의 80% 이상이 에드몽 로스차일드가 사준 땅이었다고 합니다. 에드몽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의 오형제 중 프랑스 파리로 갔던 막내 제임스의 아들이었죠.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패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미국을 참전시키기 위해 영국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비밀리에 라이언을 로스차일드와 만나 전쟁 후에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약속했고 당시 영국 내 유대인들의 대표자격이던 월터 로스차일드 경에게도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하며 이를 성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벨푸어 선언인데요.
그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미국 정부의 로비와 압박을 가해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되고 훗날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미 영국은 1915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맥마은 서한을 아랍권에 전달했던 것이죠. 이는 결국 팔레스타인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히틀러가 나타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에는 최악이 되었죠. 히틀러가 점령한 오스트리아 빈에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은 전 재산을 빼앗겼고 감옥에 갇혔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추방되었습니다. 에드몽, 로벨, 앙리 로스차일드 역시 프랑스 국적을 박탈당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뒤 추방당했죠. 하지만 프랑스 로스차일드 외가 가문은 대부분 수용소로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치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은 로스차일드 가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철저히 베일에 쌓인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로스차일드 은행과 본사 건물 외부에는 명패조차 달지 않았으며 가문의 재산은 비밀로 묻어도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른다고 하죠.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유언을 통해 가족에게만 은행 및 여러 사업의 중요 임무를 맡기고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가문의 재산 규모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속을 할 때 변호사마저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집안의 장자가 가업을 이어받으라고 당부했다고 하죠. 이후 은행의 요직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만 맡았고 친족끼리 결혼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진 게 없다고 하죠. 하지만 유대인 자본의 비밀주의, 로스차일드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 결사 단체도 이들이 만들었다고 하기도 했고 국제 정치와 경제를 어두운 곳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한다고 하기도 하죠. 거기다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들은 로스차일드 가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일으킨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로스차일드에 관한 추측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고 있죠.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업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도 금융업과 주식, 농업, 광업, 서비스업, 와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엔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 IMF, 국제결제은행 BIS, 세계은행이라고도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등 현재도 존재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모두 로스차일드 가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베일에 쌓여있는 세계 최고의 갑부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 피렌체는 중세 시절 건축과 예술로 이름을 알린 르네상스의 본고장이죠. 이곳은 매년 수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198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피렌체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가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메디치 가문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1230년 기록에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적을 알 수는 없지만 피렌체 북쪽의 농업 지방인 무겔로에서 피렌체로 이주해온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고리 대금업으로 가문의 사업을 시작한 메디치 가문은 큰 성공을 거두며 부유한 은행업자로 성장하게 되죠. 당시 메디치 은행은 유럽을 통틀어서 가장 부유하고 훌륭한 은행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한동안 메디치 가문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평가받기도 했죠. 부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메디치가는 피렌체에서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귀족 사회에 합류하게 됐으며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문장을 수여받기도 했죠. 마침내 1434년 코시모 대 메디치라는 사람이 비공식적인 국가원수 자리를 인계받으며 메디치 가문은 사실상 피렌체 공화국의 실권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코시모와 그의 아버지 조반니 디비치는 자신들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은행업과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가문의 재산으로 예술과 문화, 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피렌체 시민들의 절반 정도가 메디치 가문의 경영지점에 고용되어 일했을 정도였다고 하니 도시 안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왕족과 같은 영향력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되죠.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가 정권을 잡은 5년 동안은 그가 예술 후원 사업에 별로 흥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피렌체에 대한 메디치 가문의 지배력이 약해진 적도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인 로렌초 대 메디치대에 들어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후원이 시작되며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렌체에서는 11월이 되면 몇몇 별장에서 플라톤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는데 이 중에서도 학자와 작가, 예술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에는 로렌초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는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로렌초는 소년들에게 좀 더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으며 유명한 이탈리아의 조각가 도나텔로의 제자인 베르톨도 디 조반니를 교사로 고용하면서 다양한 그림과 고대 흉상 그리고 조각들을 학교의 화실과 야외에 세우도록 빌려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로렌초는 학교를 세우면서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화가에게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추천받았는데 이때 그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것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거장인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로렌초, 미켈란젤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로렌초는 미켈란젤로가 난생 처음으로 조각칼을 쥐고 대리석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는 노인의 얼굴을 조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조각 실력을 본 로렌초는 크게 감탄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미켈란젤로는 그저 자신의 상상대로만 조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본 로렌초가 노인들은 이빨이 그토록 온전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로렌초가 자리를 뜨자마자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의 이빨 중 하나를 부쉈다고 하죠. 그리고 조각상의 잇몸 부분을 파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는 로렌초가 다시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 모습을 본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의 순진함과 뛰어난 기술에 크게 웃었다고 하네요. 얼마 후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의 아버지인 로도비코에게 부탁해 미켈란젤로를 양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로렌초는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가문의 사람으로 대하면서 고귀한 손님들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미켈란젤로에게 자신의 비서의 역할을 맡기면서 4년 동안 곁에 머물게 했다고 하네요. 로렌초는 작가와 학자들을 후원하는 한편 귀한 책이나 원고들을 수집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책 사냥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책이나 원고들을 찾아오게 했는데 당시 그가 가져온 200권이 넘는 그리스 작품들에서는 그 절반이 존재 여부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외에도 사파가와 서기들을 고용하면서 원고의 사본을 만들어 도시 안팎의 여러 공공시설, 도서관의 복사본을 제공했다고 하죠. 1472년에는 피사 대학을 토스카나의 주요 대학으로 지정하면서 매년 12,000플로린의 돈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비록 로렌초가 예술품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예술가들을 도와주는 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렌체의 후원자들에게 주문을 많이 받도록 중간에서 주선해 주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는 베로키오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능에도 관심을 가져 밀라노의 로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에게 다빈치를 추천해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로렌초는 예술품 수집 또는 예술가를 지원하거나 조언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시를 직접 써보기도 하는 등 예술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메디치 가문은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했죠. 그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과 조각, 건축, 시, 문학, 그리고 인문학과 철학, 과학, 음악에 두루 영향을 줬는데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아 탄생한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배출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보티첼리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마키아벨리와 도나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이 있다고 하네요. 메디치 가문은 그들이 만든 대부분의 작품들의 후원을 아끼지 않으며 그들이 예술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하죠. 그 결과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이 있는 피렌체는 현재 도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안나 마리아 데 메디치가 죽은 지 2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넘어 전 세계 예술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으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가문 중 하나라 불리는 메디치 가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